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독일 없이 전기차를 만든다고요? 독일제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생산한다고요? 반도체 소재를 막았더니 오히려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게 됐다고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술을 막으면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죠. 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차, 자주포, 배터리, 반도체, 로켓, 미사일까지. 독일과 유럽이 수십 년 걸린 걸 한국은 몇 년 만에 해냅니다. 그리고도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이 나라는 정말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슈타인. 독일의 군사 전문 기자로 유럽 방산 업계를 취재해온 베테랑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며 저는 늘 믿어왔어요. 방산의 세계는 유럽과 미국이 지배한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PGH-2000 자주포,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무기들은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아왔고 유럽과 나토는 늘 독일제 무기를 신뢰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상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산 K2 전차를 대량 도입했다. K9 자주포가 유럽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다. 독일이 한국 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전차와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독일제 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독일 방산 기업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저가형이라 인기가 많지만 결국 기술력은 독일이 우세합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독일제 무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기술을 참고한 후발주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한국 무기가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의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독일 공항에선 자동 출입국 심사가 종종 오류를 일으키는데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죠.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겨우 공항에서부터 이런 충격을 받다니. 앞으로 마주할 것들이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면서 창밖을 봤어요. 이곳이 2차 대전 이후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라고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 위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택시기사도 한국산 전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속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사든 먹든 이동하든 모든 것이 독일보다 3배는 빨랐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곳이 독일보다 후발주자인 나라 맞나요? 다음 날 한국의 군사 전문 기자들과 첫 미팅이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던졌죠. 요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인기라던데 진짜예요? 그런데 한국 기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다들 이게 뉴스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폴란드뿐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도 K9 자주포를 구매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습니다. 말투에서 확신이 넘쳐났어요. 한국 기자들은 독일 방산을 과거의 강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모든 예상이 깨져버렸어요. 한국은 공항부터 시스템이 독일보다 앞서 있었고 서울의 발전 속도는 유럽과 차원이 달랐고 한국 기자들은 자신감 넘치게 우리가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어요. 저는 독일이 여전히 군사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독일에서 온 메일이 수십 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토마스, 한국 K2 전차가 독일 없이 완전 국산화됐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했어. 그럴 리가 없지. 저는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독일의 기술 없이는 K2 전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한국의 K2 전차 개발 연구소로 향했어요. 이곳에서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현대적이고 깔끔한 연구시설이 펼쳐졌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 엔진 성능 테스트, 변속기 내구성 평가 같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 책임자와 악수를 나누며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은 여전히 독일제를 쓰고 있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이제 독일 없이도 전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독일이 MTU 엔진과 랭크 변속기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은 결국 대체품을 찾지 못해 K2 전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엔진과 변속기를 개발했고 실전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였어요. 엔진과 변속기 국산화는 엄청난 도전일 텐데요. 한국 연구진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독일이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말이 너무 간단하게 들렸어요. 마치 커피 한 잔 마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구소를 둘러본 후 저는 K2 전차의 실제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1000마력의 국산 엔진이 탑재된 K2 전차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게 독일 없이 만들어진 엔진이라고. 탱크가 울퉁불퉁한 지형을 거칠게 주행하면서도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심지어 변속도 부드럽고 가속력도 전혀 문제 없어 보였죠. 한국 연구원이 옆에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만든 엔진과 변속기는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사막에서도 설원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만들었어요.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독일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뜻이니까요. 잠시 테스트를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국산화를 이뤄낸 걸까요? 독일에서는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할 때 10에서 20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정부 승인, 연구 개발, 필드 테스트까지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K2 전차 테스트가 끝난 후 연구진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독일이 수출을 막았을 때 불안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연구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독일이 수출을 제한한 건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좋은 기회라고요? 독일 기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든 계기가 됐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유럽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독일이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이 만든 엔진과 변속기가 우리가 만든 것보다 나을 리 없잖아.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제 눈으로 본 K2 전차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제 다음 목표는 K9 자주포였어요. K9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무기 수출품이죠. 하지만 독일의 PGH-2000 자주포와 비교하면 성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착한 연구소는 K2 전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방금도 K9 추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직도 유럽에서는 독일제 자주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왜 다들 K9을 선택한 거죠? 한국 연구원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차트에는 독일과 한국의 자주포 비교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독일제 PGH-2000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PGH-2000 독일제 자주포, 발사속도 분당 3발, 최대 사거리 40km, 가격 매우 비쌈, 생산속도 1년에 10에서 12문 수준. K9 자주포 한국제 자주포, 발사속도 분당 6에서 8발,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가격 PGH 2000에 60에서 70% 수준, 생산 속도 연간 100문 이상 생산 가능. 연구소에서 나온 후 저는 K9 자주포가 실제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K9 자주포가 늘어서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작하고 있었죠. 순간 K9 한 대가 포탄을 장전하더니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발사했어요. 그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데 포탄이 날아가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졌어요. 연달아 발사된 포탄들이 빠르게 목표를 타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경악했어요. K9 자주포가 유럽에 대량 수출된 가장 큰 사례가 폴란드죠. 저는 폴란드 방산 관계자를 만나 직접 물어봤어요. 폴란드는 원래 독일과 오랫동안 군사 협력을 해왔는데 왜 한국 K9을 선택한 거죠?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독일은 무기를 빨리 공급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전력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계약 후 6개월 만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5년을 기다리라고 했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관료적인 절차가 많고 생산 속도가 느려요. 반면 한국은 빠른 생산과 신속한 납품을 강점으로 내세웠어요. 그럼 가격은 어땠나요? 독일제 자주포는 너무 비쌌습니다. 한국의 K9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났어요. 독일 방산업계는 고품질 무기를 생산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죠. 결과적으로 유럽 군대는 한국 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독일 방산 기업들은 K9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걸 보고 뒤늦게서야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독일 국방부에서는 이런 발언도 나왔어요. 한국의 무기 수출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독일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생산 속도를 따라잡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무슨 방산 강국이라며 무시하던 태도가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방산 분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으니까요.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본사에서 추가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차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요 산업을 직접 확인하고 독일과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현장에서 분석해 전달해달라. 본사가 마련한 일정에 따라 저는 한국 배터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방산만큼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독일을 앞선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소는 저를 초반부터 놀라게 했어요. 지금 보시는 배터리가 BMW i4, 벤츠 EQS, 폭스바겐 ID4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독일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들이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니 저는 자세히 물어봤어요. 설마 일부 모델만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거죠? 그러자 연구소 관계자가 웃으며 태블릿을 꺼내더니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공급망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직접 배터리 생산 공장도 방문했어요. 공장 내부는 자동화된 로봇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독일 공장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배터리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루에 몇 개의 배터리가 생산되나요? 연구소 직원이 대답했어요. 하루 100만 개 이상입니다. 독일에선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독일 배터리 업체들은 아직도 공장 증설을 논의하는 중인데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독일도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배터리에서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거죠?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독일과 유럽은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20년 넘게 배터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독일이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죠. 순간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한국 연구소의 주장만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독일에 있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직접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 배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우리 전기차 공장은 멈춥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유럽 자체 배터리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한국과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 배터리를 쓰면서도 언젠가는 독립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 이미 독일이 따라가기 힘든 만큼 배터리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은 한국 배터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국 배터리 없이 독일 전기차는 존재할 수 없다. 유럽은 한국을 견제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참 앞서 있다. 제 기사 제목이 점점 더 강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늘의 목적지인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위압감을 느꼈어요. 거대한 클린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로봇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도 반도체 공장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규모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를 안내한 연구원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인가요?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재는 어디서 수입합니까? 순간 연구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체 생산합니다.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거의 독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구원은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라고 되묻더군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연구원이 한 기사 링크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2019년 일본,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공격했다고요? 저는 방산을 주로 취재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국을 타격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일본이 핵심 소재를 막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가 일본 없이 독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원은 저를 데리고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반도체 소재와 부품이 전시되어 있었죠. 2019년 당시 일본은 우리에게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막았습니다. 일본은 이 소재 없이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해온 기술이니까요. 그런데 연구원의 손가락이 옆에 놓인 다른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우리는 모든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점했던 기술을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연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다시 수출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방식이 아니죠. 무조건 자체 생산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나라 정말 이상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보통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든 대체 공급망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이 추가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세계 1위 43%, SK하이닉스 세계 2위 29%,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세계 2위 19%.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아닙니까? 아니요. 한국입니다. 미국이 설계한 칩도 유럽이 개발한 반도체도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의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략 수준에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일본 언론 기사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끝났다. 그러나 이제 일본 언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없으면 일본도 어려워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된다. 취재 일정이 끝나갈 무렵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초대받았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된다고 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보였어요. 그 앞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관계자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신형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어요. 솔직히 말해 전투기 개발은 로켓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유럽도 미국 F-35를 사서 쓰고 있죠. 저는 한국 공군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KF-21이 실전 배치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나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F-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은 없지만 유럽의 타이푼, 라팔과 동급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독일, 영국,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이었어요. 한국이 이제는 유럽 방산 강국들과도 정면 대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 전투기도 국산화된 건가요? 물론입니다. 엔진은 아직 외국산이지만 나머지는 거의 국산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게 되었어요. 이 미사일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이었어요. 현무2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5분 내 타격 가능했어요. 현무4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술 탄도미사일이고 최근 개발한 현무5는 초대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중국까지 타격 가능 수준이었죠. 저는 그 미사일들을 보면서 유럽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방어 중심의 무기 체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춘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독일이 한국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가 우리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전차, 독일제 엔진 없으면 안 될 겁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독일 전기차 산업이 배터리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한국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일본이 밀려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나라들은 기술이 부족하면 수입을 합니다. 자신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럼 우리가 만들죠. 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국산화로 해결하려는 나라. 그게 이 나라였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제 독일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뭐든 국산화하는 이상한 나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게 한국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고 한국 남자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는 이미 일본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학원과 온라인 강의는 일본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유행으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K드라마나 K팝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일본 사회가 지닌 억압적인 구조와 감정을 드러내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숨막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전통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20대 일본 여성, 그녀는 그런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호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저에게 사회 규율을 따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은 제가 성장하는 내내 저를 억누르는 족쇄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눈치를 보고 규율을 따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규율을 어기는 순간 집단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지내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답답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사가 어떤 지시를 내리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의에서도 건설적인 대화는커녕 그저 상사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입니다. 프로젝트 중 실수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강해요. 한 번은 제가 잘못된 데이터를 바로잡기 위해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건넸는데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넘어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렇게 말조차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무슨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며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떠올렸어요. 동료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국 사람들의 솔직함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냥 넘어갔지만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속 한국은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거리를 걷고 직장 동료들과 치맥을 마시며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보며 점점 한국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훨씬 따뜻하고 진솔해 보였죠. 물론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일본처럼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거리를 두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한국으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상사의 지나친 질책을 받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일이었어요. 그 직원은 회사 내에서 과도한 업무와 압박을 견디며 열심히 버텼지만 결국 팀의 조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매번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사는 신입 직원의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꾸짖었고 동료들조차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 심정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건 이후 회사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그 신입 직원의 퇴사를 문제 삼지 않았고 상사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라며 뒷말을 하고 나약한 사람이 하나 더 나갔다며 무심하게 넘겨버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시스템이나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마치 금기처럼 여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곳에서 더는 숨막히는 삶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행히 일본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며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가 꽤 번거로웠지만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했기에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한국어 학원과 서울에 위치한 쉐어하우스를 예약했어요. 물론 불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밝고 활기찬 공항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일본 공항에서 느껴지던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짐을 찾고 숙소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어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로 향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설렘이었어요. 쉐어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하우스 매니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당신의 방이에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활기차고 다정한 말투에 조금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다정함을 첫 만남에서 느끼기 힘들었거든요. 간단히 짐을 풀고 첫날 저녁은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보다 더 다양하고 신기한 상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밥부터 떡볶이까지 간단한 요리처럼 보이는 음식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떡볶이를 하나 사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강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사람들은 어딘가 바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는 낯선 환경에 살짝 긴장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 쳐다보거나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특히 한 할머니가 길에서 저를 멈춰 세우며 말을 걸었을 때는 조금 놀랐어요. 학생인가? 어디 가는 길이야? 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서툰 한국어로 관광하러 왔어요 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한국 좋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진 다정함이 저를 안심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길에서 낯선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점심쯤 되자 배가 고파졌어요. 처음엔 어디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사진이 함께 있어서 고르기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더라고요. 처음 한국 오셨어요? 이건 쌈장이고 고기를 상추에 싸서 드시면 맛있어요. 라며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한 입 크게 먹었어요. 고소한 고기 맛에 상추의 신선함이 더해져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다.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말해버렸는데 직원이 웃으며 맛있죠? 많이 드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즈음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근처 학원에 등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본에서는 누군가와 친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던 터라 낯선 외국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학원 첫날, 저는 제 걱정이 완전히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준 직원의 환영 인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여기 교재 받아가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직원은 저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첫 수업은 자기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러시아 친구 안나는 저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예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어요.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김치 먹어요.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호입니다. 한국에 온 지 2달 됐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안나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호, 오늘 수업 어땠어? 처음 치고는 발음이 정말 좋았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일 같이 점심 먹을래? 라는 안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이렇게 간단히 친구를 사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안나와 학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갔어요. 식당 안은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던 저에게 안나가 추천했어요. 비빔밥 먹어봐. 색깔도 예쁘고 맛도 정말 좋아. 저는 안나의 말을 따라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비빔밥은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고추장에 비벼 먹는 그 맛은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음식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으며 안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는 러시아에서 경험했던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일본에서 접한 한국의 이미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곳으로 비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저녁, 학원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치킨을 먹으러 갔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먹는 분위기는 처음이었어요. 한국 친구 민준이 치킨을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이건 간장 치킨이고 이건 매운 양념 치킨이에요.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는 약간 겁먹은 얼굴로 조금요라고 대답했는데 희정이 웃으며 그럼 이 간장 치킨 먼저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라며 권했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자 그 바삭함과 달콤한 소스가 입안에 퍼졌어요.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누군가와 친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마음만 열면 금세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지낸 지 2달쯤 되었을 때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주말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장소는 한강공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곳이었죠.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서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날 학원 친구 중 한 명이 데려온 민재라는 친구도 같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잘 들어주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미호 씨,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민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삼겹살이요 같이 구워서 먹는 게 정말 재밌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에 제가 더 맛있는 삼겹살집에 데려가 드릴게요. 저는 그냥 예의상 웃으며 네,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가 정말로 약속 날짜를 정하자 조금 당황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약속이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우리는 약속한 대로 저녁에 삼겹살집에서 만났습니다. 민재는 저를 위해 미리 자리를 잡아두고 메뉴까지 고민해둔 모습이었어요. 그는 여기 고기가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라며 자랑스레 말했어요.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이렇게 상추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그의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의 진지하고 배려 깊은 태도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며 궁금했던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하고 다정한데 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까요? 느긋하게 즐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재는 제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국의 매력이기도 해요. 빨리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고 챙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의 말은 한국을 처음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빠른 생활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한국의 문화,
그것이 민재를 통해 조금씩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학원이 끝나면 가끔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처음으로 제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미호 씨, 저는 미호 씨가 한국에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자와의 연애는 제게 낯설고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이랑 연애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는 제 머뭇거림을 이해한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를 더 믿어도 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의 다정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제 감정이나 고민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민재는 제가 한국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어요. 한국어 공부가 잘 안 풀릴 때마다 격려해주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에서 헤맬 때도 항상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존재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버팀목 같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졌어요. 민재가 데려다준 곳곳의 명소,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의 다정한 행동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일본 친구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관심 정도였어요. 미호,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한국 남자 진짜 그렇게 다정해? 친구들은 제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점점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사진, 민재가 데려간 전통 한옥 카페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한식 사진들까지 모두가 친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건 어디야? 무슨 음식이야?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매력을 일본 친구들도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사유리에게는 더 큰 변화가 보였어요. 사유리는 원래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던 친구였어요. 오히려 일본 사회의 안정성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유리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물었어요. 미호,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해? 솔직히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감정을 숨기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너 SNS에 올린 글 보면 민재 씨는 정말 다르더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아. 민재는 감정을 솔직히 말해줘.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고 내가 행복해 보이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도 해. 처음엔 나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정말 좋아졌어. 사유리는 한숨을 쉬며 부럽다. 진짜 나도 한국 남자 만나보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사유리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제가 추천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유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어렵지 않아? 너도 금방 배웠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지? 친구들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제가 가르쳐준 한글 몇 글자를 따라 쓰며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사유리가 정말로 한국에 온다고 했습니다. 나 한국으로 여행 가볼까? 너한테도 갈 테니까 한국에서 좀 더 가르쳐줘. 저는 기뻐서 그녀와 긴 통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들, 먹어야 할 음식들, 그리고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한국에선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느낌이야. 사유리가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민재와 함께 그녀를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사유리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완전히 푹 빠진 표정이었어요. 공항에서 만난 직원들의 미소,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전철 안에서 그녀를 친절히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며칠 동안 사유리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녀에게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매력을 직접 보여줬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함께 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호, 나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엔 한국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여긴 진짜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사유리는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 한국 남자랑 연애하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어. 여기 사람들 너무 다정하고 자유로워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 들지? 나도 그랬어.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져. 그날 이후 제 일본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저 역시 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질 즈음 민재가 설날에 자신의 가족 모임에 저를 초대했어요. 미호, 우리 가족이랑 같이 설날을 보내는 건 어때요? 한국의 전통 명절을 제대로 경험해 볼 기회일 거예요. 사실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지만 외부인을 초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괜찮을까요? 제가 민폐를 끼치면 어쩌죠?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설날 아침, 민재와 함께 그의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재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미호 씨, 어서 와요. 오늘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그녀의 따뜻한 환대에 저는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라며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설날 음식이었어요. 상 위에는 떡국, 잡채, 전,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민재의 어머니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많이 먹어요. 라며 직접 떡국을 담아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 맛이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세배를 했어요. 어른들께 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민재의 조카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며 용돈을 받았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지만 따뜻한 가족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설날을 보내며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민재의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미호 씨, 우리 민재랑 만나줘서 고마워요. 한국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외국에서 혼자 시작한 삶이라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민재와 그의 가족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설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재의 가족들과의 교류, 친구들과의 일상, 그리고 한국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온정은 제가 일본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친구 사유리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녀는 한국 여행 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미호,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 일본에선 다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마음은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한국에선 사람들이 솔직해서 정말 신기했어. 사유리는 한국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솔직함과 인간미는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집단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어요. 일본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평화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죠. 저는 일본에서 자라며 그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민재와의 대화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죠. 민재,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협정을 한번 맺으면 그걸 거의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한국에서는 협정이 잘못됐다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잖아. 이런 점이 너무 신기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마 한국인의 올바름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일 거야.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는 안정성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지만 한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 두 나라가 역사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덧붙였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찾아왔어. 아마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일 거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이곳이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외국인으로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계 중심의 문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어느 날 민재와 함께 남산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호, 한국에서 오래 살 계획이에요? 아니면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더 편해요. 물론 일본도 내 고향이고 소중하지만 여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재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은 꿈을 꾸면 되겠네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뭔가를 이루고 싶다.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야겠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는 그 속에서 제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학원 친구 안나가 알려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이었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 한국 생활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은 저를 환영해주고 제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에게서 면접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면접 날 떨리는 마음으로 담당자를 만났어요. 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감동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민재의 가족이 저를 설날에 초대해준 일, 학원 친구들과의 솔직한 대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런 매력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특별한 곳이에요. 며칠 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민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줬어요. 미호, 정말 잘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세요. 내가 항상 응원할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양한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알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음악, 음식,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며 제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외국인들에게 김치를 직접 만들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김치의 맛에 놀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 곳이었어요. 일본에서 답답함 속에 갇혀있던 저는 한국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새로운 자신을 찾았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뿐 아니라 민재와 함께할 새로운 가족이라는 꿈도 품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영원히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